제가 볼 때는 역금융 장세에 조심스럽게 지금 진입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한번 그 총정리를 한번 해보고 넘어가죠. 간략하게. 사실 이제 장세에 대해 가지고서 장세가 변한다. 지금 장세는 특징이 어떻고요. 이런 장세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제가 1월 3일 날에 86번가 라이브에서 독서 모임 책을 이제 그 새로운 콘텐츠로 독서 모임을 삼으면서 첫 번째로 골랐던 책이 이거였죠. 이게 중요하다. 얇은 책이지만 내용이 훌륭하다. 한번 보시라. 이번 장에 잘 맞다라고 했었고,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은 요걸 한번 툭툭 짧게 치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주식 장세는 순환을 하는데 경기하고 시간차가 존재한다. 회복기가 있고 화랑기가 있고 그다음 후퇴기, 침체기가 존재하더라. 침체기에는 이제 보시면은 그 바닥 지니까 동시에 반등이 나타나는데, 온통 나쁜 이야기를 하니까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내고 코로나 때 갔죠, 그쵸? 그러니까 풀려나간 돈이 금융장세를 만들어내고 경기는 별론데 주가는 오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경기도 회복해요. 그러다 더 회복해서 회복하다 못해 최고조까지 갑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살아나게 되죠. 이 우려로 긴축을 한다. 채권 주식 시세가 모두 하락을 시작한다. 그럼 역금융 장세가 도래된다. 금리 인상이 나타난다라는 걸 치웠습니다. 그래서 크게 봐서는 강세장하고 약세장이 있는데, 강세장에서는 금융장세하고 실적장세가 있다라는 거고요. 금융장세는 불경기 속에서 장세가 반발한다. 그래서 금리가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상황이 워낙 나쁘니까 금리를 정부가 안만 내려도 경기가 전혀 좋아지진 않아요. 근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예금 금리가 너무 하락하니까 LI 주식이라도 사자. 장기 투자자들도 연금 이런 데들도 주식을 너무 이제 많이 내린 거 아니야? 정부 저렇게 돈 푸는데 좋아지지 않을까? 하면서 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기 대책 이런 게 추가로 나오면서 금융시장의 반등이 쭉쭉쭉쭉 불을 뿜는 그런 상황이 나타난다라는 것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그 추가적으로는 이제 수급으로 봐서는 공매도들이 그동안 야 세상이 얼마나 나쁜데 니네는 아직까지 회복을 기대하고 있니? 라고 공매도를 많이 쳐놨다가 공매도들이 갑자기 주가가 오르니까 로스컷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매입에 나서게 된다. 그래서 주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한다. 그래서 이때는 리드하는 업종이 뭐냐 하면은 대형주, 그중에서도 이제 금융주들이 좋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이게 금융장세가 제일 기울게 가파르거든요. 근데 그런 큰 장세가 한번 열린 거죠. 그러고 난 이후에는 안이하게 사면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빠르게 다음 주역을 사야 된다. 그게 뭐냐? 실적 장세인데 저가 대형의 소재 산업, 철강, 종합화학, 제지, 시멘트, 비철금속을 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금융장세 때 보면은 굉장히 인기 있는 톱 종목에 몰리게 되는데, 그중에 몇몇은 잘 고르면 향후 2, 3년 사이에 3에서 5배가 올라간다. 2차 전지나 전기차나 뭐 아니면 최근에 그 컨텐츠나 이런 주식들이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겠죠. 엄청나게 올라간다라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 진짜 실적 장세가 시작되는데, 이건 어떤 계기로 시작이 되느냐 하면은 시장의 회의 속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주가, 이때 흔히들 저희가 주가는 의심의 벽을 타고 오른다는 얘기를 하는데, 금융장세 때는 경기는 정말 안 좋은데 돈만 푼 거잖아요. 근데 그 푼 돈이 이제 경기를 살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게 정책 효과가 서서히 발휘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적도 기업들이 서서히 좋아지기 시작하고, 생산, 재고는 감소하고, 생산 좋아지고, GDP도 좋아지고, 내년에 대한 경기 전망도 좋아지고, 막 이러면서 회복을 확인하고 현실 매입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강세 장세 중에서 가장 안정되고 기간도 길다. 다만 그 기울기는 금융장세보다는 낮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실적에 힘입어 상승을 기록을 하게 되는데, 경기가 확대를 계속하면서도 물가는 비교적 안정돼 있고 금리 상승이 억제돼 있어서 참 주식하기 좋은 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실적 장세도 이제 길다 보니까 두 개로 뚝 나눠봐요. 전반부하고 후반부가 있다는 거죠. 전반부의 주역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겁니다. 소재 산업. 뭐 화학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철강 같은 것들. 그다음에 그 해운 이런 것들도 들어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가공산업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큰 종목을 봤을 때는 넘어가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이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시기에는 진짜 좋은 우량주보다는 삼류 주식이 더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경기가 이제 과열로 후반부니까 가고 있으니까,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니까는 퀄리티가 낮은 회사까지, 삼류 회사한테까지도 기회가 오는 거죠.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 굉장히 낸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좋더라. 예, 이런 쪽이 좋더라라는 거고, 자 이제 그 인플레가 이제
뭐 이런 상황까지 닥치면은 인플레가 오기 당연히 시작을 하겠죠. 그쵸? 그러면 그 다음에 노려야 될 거는 뭐냐라고 하면은 고수익의 중소형주로 인기가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경기가 최고조되어 있고 이제 물가 상승까지 나타나요. 막 최초의 금리 인상까지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에는 더 이상 주식시장으로 신규 자금 유입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리고 실적 신장은 어느샌가 둔화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몰려가냐라고 하면은 작은 종목, 중소형주, 그 다음에 성장성 있는 종목, 이런 데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뭔가 실적 성장세의 모멘텀은 좀 꺾이는 것 같다. 그러면은 그 속에서도 우리가 성장을 줄일 수 있는 주식을 사야지. 당연히 사람들이 이런 생각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돈은 더 이상 안 들어오네. 그냥 있는 돈으로 어떻게 해야 되네. 그러면 중소형주로 가자. 이런 것들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실적 장세 후반부는, 실적 장세는 이제 전반 후반 나눠 보면은 그 전반에는 거래량이 대폭 증가하는 이제 특징을 가지고, 요때에는 이제 금융 장세처럼 아무거나 다 오르는 게 아니라 이제 몇몇 선택받은 애들만 오릅니다. 30% 정도만의 업종이 오른다. 그래서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제 뭐랄까요? 안타깝게도 이게 뭔가 금융에서 실적 장세 가는 거는 조금 명확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이유 자체가. 그다음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 증거들도 좀 명확한데, 여기서부터는 좀 불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제 특징입니다. 어렵다. 한마디로 이제 후반 가고 약세장 넘어가는 거를 발견하기가 우리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알고 싶잖아요. 이제 약세 장세란 뭐냐 하면 역금융 장세하고 역실적 장세가 있는데, 여기서 역금융 장세는 금융 긴축이 보통 계기를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이번엔 달라 하다가 역금융 딱 두들겨 맞는다는 거죠. 근데 사실 강세 장세 피날레는 끝남은 각양각색이다라는 겁니다. 외부의 쇼크 때문일 수도 있고, 너무 사람들이 많이 사고 너무 기대해서 너무 밝게 미래를 장밋빛으로 기대해서, 혹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금리 인상과 같은 금융 긴축. 근데 어쨌든 여러 가지로 이유는 각양각색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약세장의 시작을 딱 하나로 결론 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강세장이 이유를 설명하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거의 전 종목이 하락을 한다고 해요. 피해가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탈출구를 찾기가. 현금이 왕이죠, 이때는. 근데 이게 급락한 이후에 3, 4개월 이내에 최초 고점을 재도전하는, 흔히 말해서 이중천장, 더블탑이 나타난다라는 거고, 근데 거래량이 좋고 불과 몇 종목만이 최고치를 경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더블탑이 나오면 굉장히 조심을 하라는 거고, 책에서 말하기를 더블탑이 나온다라고 하면 진짜로 강력한 강세장세 종마의 사유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더블탑 보시면요, 2007년 코스피거든요. 와 올라갔다가 쭉 빠졌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갔다가 요때 꺼져 내려오게 시작을 하죠. 사실 요 뒤에 걸 안 적어 놨는데 요 뒤에 더 내려가서 890까지 내려가는 거죠. 그 다음에 1900 이제 17, 18, 19년 이때 1차 세계대전 더하기 스페인 독감 시기, 요때도 보시면은 하락했다, 반등했다, 더블탑을 만들고서 그 다음에 와장창창 내려왔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도요, 보시면은 이중천장을 만들고서 내려왔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천장은 정말로 중요한 지표, 테크니컬 지표이기는 합니다. 역금융장세에 대해 갖고서 어떤 대응을 하느냐라고 하면은 단기금융상품, 그러니까 현금을 가지고 있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천장 3일 바닥 100일이다. 오르는 거 3일 내리는 거 100일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조심을 하라. 이때 함부로 매수 주문 내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다만 외부 쇼크 때문에 급락을 혹시나 한 거라면 매입 찬스로 삼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게 스탈린 사망, 케네디 암살, 천안문 사태, 블랙먼데이 이런 예시를 들죠. 근데 쇼크에다가 긴축이 합성이 돼버리면 이건 조심해라. 지루한 약세장이다. 언제? 미국의 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내내 조심하라는 거죠. 긴축이 이만큼 무섭습니다. 그나마 역금융 장세에서 역행하는 그룹을 찾아보자면 소형 우량 기업들이 좀 상승하는 경우도 나타나긴 하는데, 이건 진짜 잘 골라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드물게 가치주 펀드 중에서 잘하는 데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테크니컬 지표로 역금융 장세는 사실 나중에 주가가 확인하면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책에서도 얘기해서 딱히 알기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뭐 다만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신고가 종목 수가 감소하더라라는 정도 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 이후에 이제 역실적 장세가 나타납니다. 자, 불황 그 자체 이제 이 사실이 이거는 명확하게 불황이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역시나 이것도 일정한 패턴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나빠지는 모습은 제각각입니다. 그때그때마다. 근데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는 어느샌가부터 주가가 좀 빠졌는데도 주가가 높아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뭐냐면 실적에 의해서 성장을 가정하다가 그보다 더 성장할 것 같아. 혹은 야 실적이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면 PER, 밸류에이션 해보면은 비싸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주가가 내려오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주가가 점점 더 내리는데 역실적 장세 클라이막스로 가잖아요. 그럴수록 주가는 더더더 높아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적은 더 꺾이거든요. 이때는 적자 기업들 많이 나타나고 대형 도산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뭐 이중 바닥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급격하게 하락했다 V자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바닥 진입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이 장에서는 결국 빠지고 나서는 우량주를 매입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찬스가 된다. 그리고 존중하며 버티면 된다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제 이거 뒤가 금융장세가 오게 될 거잖아요. 그럼 금융장세를 기대하고 대형 금융주를 사두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책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테크니컬 지표로 봤었을 때에는 아까 역금융하고는 반대입니다. 뭐냐 하면 신고가 종목수가 감소한다가 아니라 이번에는 신저가 종목수가 감소한다. 그러니까는 더 이상 최저가로 막 악재가 나도 더 안 내리는 거예요. 슬금슬금 오히려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신저가를 탈피하잖아요. 그런 종목이 많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역실적이 역금융으로 넘어가기 시작했구나.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간단 정리이고요. 간단 정리이고 자 그러면은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제 현재 시기나 간단 특징 해가지고 보면 어떠냐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금융장세는 그 2020년 3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왔던 것 같아요. 사실 요 10월 달에 그때 제가 처음 3프로TV 나가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금융장세에서 저희 실적장세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자, 실적장세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보시면은 뭐 철강화학, 해운 이런 거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제가 보니까 2020년 10월에서 2021년 2분기에 바톤 터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정확히는 지금 5월, 6월 정도로 나오죠. 실적 장세 후반이 되면 이게 이제 인플레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되고 실제로 미국에서 4, 5, 6월 달 인플레이션 숫자 그게 발표된 5, 6, 7월 달에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갑자기 확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죠? 어쨌든 인플레가 이때부터 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후반 넘어가죠. 21년도 2분기부터 해서 제가 볼 때 실적 장세 후반이 21년 11월 초중순에 끝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뭐가 좋냐 하면 뭐 가공산업이나 개별주 성장주 장세인 거죠. 성장주 장세라는 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그 다음에 역금융 장세가 만약 오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유는 아까도 보셨겠지만 일시적 쇼크나 긴축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사서 비싸 보여서 뭐 이렇게 될 수도 이런 이제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이때는 주도 좋고 현금이 짱이다라는 거고 시기가 지금 이제 한 1, 2주 전부터 시작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뒤에 이게 진짜 진행이 되면 그 다음에 역실적까지도 나올 건데 이때는 이제 진짜 역실적 클라이막스에서는 우량주를 싸게 잘 사야 된다는 건데 그거 시기까지도 사실은 이거는 일단 하락을 하고 난 뒤에 생각해도 늦지 않은 거긴 한데 그 시기도 나름의 생각을 그러니까 그냥 뭐 하락하고 다 말씀드릴게요 이러면은 너무 좀 무책임하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좀 구체적으로 지금 일단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뭔지는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제 요게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달걀하고 매우 비슷해요. 여기에서 하락이 하강 1 이게 이제 역금융이거든요. 자, 부하 내동파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우려로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을 조심스레 한다. 유동성을 회수한다. 주식 보유자는 더 높은 가격의 주식을 살 새로운 구매자를 기다린다. 하지만 중앙은행의 정책으로 인해 새로운 돈이 증시로 들어오지 않는다. 주가는 이제 이윤과 배당금 증가 등 좋은 경제 뉴스에도 불구하고 오르지 않는다. 몇몇 투자자는 더 높은 가격의 주식을 팔 수 없게 되자 처음엔 천천히 그리고 약간의 주식을 팔다가 팔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로 인해 주가가 빠지게 된다. 자, 그러면요.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긴축이잖아요. 그러면은 도대체 제가 이런 사실 안 좋은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건데 그 긴축적인 모습을 어디에서 발견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두 가지입니다.
연준이 굉장히 매파 본색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요거는요, 이것도 내용이 길어가지고서 요 다음 꼭지 따로 뺐거든요. 파월의 최근 매파성 발언들. 여기에 대해, 이거를 언급하면서 상세하게 다룰게요. 매파 본색이 보인다는 거고, 그 다음에 지표들이 두 번째로는 잘 나온다는 겁니다. 고용지표 너무 잘 나오고 있죠. 인플레이션 너무 높게 나오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긴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투자법은 생각하면 현금이 제일 좋다. 이거는 계속 강조를 드린 거고, 사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니, 세상이 이렇게나 좋은데, 당신은 도대체 어떤 눈을 가졌길래, 경기, 역금융? 그러면 역실적까지 나와서 실적이 감소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기 시작을 한 건데, 무슨 소리냐, 그게? 라는, 이제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경기가 좋잖아요. 자산 가격도 좋죠. 기업 실적도 좋죠. 근데 이거를 이제 일단은 요거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실적 시즌 되면은 팩트셋 자료 가져와가지고서 말씀을 좀 드리잖아요.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보시면은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실적이 좋았습니다. 뭐냐 하면은, 원래 이제 과거 5년 평균을 보면,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보죠. 어떤 회사가, 이번 분기에 예상 영업이익은 100원입니다. 이렇게 애널리스트 분들이 추정하신 거죠. 우린 그거를 컨센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나와보니 100원이 아니라 107원, 108원 정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게 과거 5년의 평균적인 모습입니다. 이때 당시에 미국 증시 PER이 어땠느냐? S&P 500 기준이에요. 17에서 18배 사이를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는 경기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애널리스트 분들의 예상치는 굉장히 보수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는 불확실성이 너무 많았잖아요. 코로나 초기, 중기까지도요. 그러다 보니까는 보수적인 영업이익 추정치를 계속해서 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어닝 서프라이즈 폭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게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과거 5년 평균이 7에서 8%라고 했잖아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5개 분기 동안에는 한 번 분기가 15% 나왔고 그거에 제외하면 다 20% 이상이 나왔어요. 100원 영업이익을 예상했으면 120원 이상이 나왔다는 겁니다. 엄청 잘 나왔죠.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20% 이상이 잘 나오니까는 증시 PER이 과거 평균 대비 20% 정도 더 높은 멀티플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17, 18배가 아니라 21, 22배를 받아도 되는 거죠. 왜? 난 다음 분기에도, 그러니까는 이 증시 예상 PER이라는 거는 향후 1년 동안에 애널리스트 분들이 추정한 추정치 합 대비해가지고서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냐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근데 애널리스트 분들이 보니까는 합산한 게 항상 20%씩 더 낮게 추정해놨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20%를 더 줘도 돼. 라는 게 정당화가 됐던 거죠. 근데 21년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어닝 서프라이즈의 폭이 거의 과거 5년 평균에 수렴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예상치가 이제 높아지는 거죠. 뭔가 이제 델타까지 딱 보고 숫자 내려오는 거 보니까는 졸업한 것 같거든요, 코로나를. 백신도 많이 맞기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 대응 끝난 것 같다라는, 이거 약간 정복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추정치들이 빠르게 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매주 한 주 지날 때마다 매섭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는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서프라이즈의 폭은 과거 코로나 이후 5개 분기에 대해서 낮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증시의 PER은 21배에서 22배입니다. 지금도 추정치는 올라가죠. 근데 우리가 추정치 대비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정당화가 되었던 과거 대비 높은 멀티플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의 폭만 낮아지는 것입니다. 4분기는 어떻게 될까요? 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3분기에는 이게 많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냐? 기업들이 못했냐? 그게 아니라 이젠 기대치가 너무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금리 혹은 컨센서스를 크게 비트하는 것으로 높은 밸류가 정당화되어 왔던 게 무너질 위험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4분기의 경우에는 조금은 조심하실 부분이 있다라는 게 뭐냐 하면 연간 이익이 예상치보다 되게 좋잖아요. 그런 경우에는요. 많이들
4분기에 예상보다 이익을 좀, 그러니까 일회성 비용들을 좀 넣는 경향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실적이 너무 좋은데 그 다음에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해에 그동안 묵혀뒀던 비용들을 쓱 넣어가지고서 아이고 4분기는 조금 미달했어요. 근데 연간으로는 잘했죠?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게 3분기까지 누적으로 호실적이 나왔을 때 그런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4분기 실적은 연간을 정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회성 비용들이 오히려 나올 수 있는 자리이다라는 것도 저는 말씀을 드리고, 그중에서 이제 뭐 대표적인 것들은 총당금 설정하는 거, 아니면은 이거 잘했으니 나눠야죠 당연히 하면서 직원들한테 예상 이상의 성과급을 진행하는 것, 그런 거가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분기는 아마도 과거 평균 수준으로 내려오거나 그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역금융과 역실적의 모습을 이제 처음으로 내비치기 시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어떻게 보냐 하면은 역실적 장세 진입 시기는 내년 2월 초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의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인데, 그러니까는 4분기 실적이 내년 1월 말부터 이제 나오게 될 거잖아요. 뭐 우리도 삼성전자부터 해서 나오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한 달 정도 실적 시즌이 진행이 될 텐데, 과연 이때 가서 시장의 기대치를 만족시키는, 눈높이가 많이 높아져 가고 있는데, 그런 이제 기대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숫자를 기업들이 낼 수 있을지 한번 여기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요 시기가 조심스레 역금융에서 역실적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모습이 나타날까라고 하면,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약세장이라는 거는 모습이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유형으로의 약세장을 겪느냐에 따라서 그게 끝난 이후에, 한창 진행된 이후에, 그 모습을 충분히 본 이후에 예상을 해도 뭐 하여튼 늦지 않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다라는 거를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 뭐 이제 그냥 기본적인 시나리오라고 하면은 긴축에 따른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 일단은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이런 것들, 그 증시 순환, 요거가 어떻게 보면은 작은 순환이요. 순환이라는 거는 이제 몇 년에 한 번씩인 거고, 큰 순환은 몇십 년에 한 번씩 나타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 86번가 계속 강조를 드렸던 거는 뭐냐 하면은, 지금의 코로나에 대한 그 정부의 돈풀기, 그 다음에 엄청난 자산 시장의 상승, 그 다음에 이제 돈풀기를 멈췄을 때 나타날 현상, 이런 것들이 과거에 전쟁 같은 상황하고 비슷한 게 아닌가, 그리고 스페인 독감 같은 상황하고 비슷한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드린 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전대미문의 사태가 퍼졌을 때 정부는 엄청나게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고 여기에 모든 국민이 동의를 한다. 첫 번째가 1차 세계대전하고 스페인 독감이 동시에 겹쳤었는데, 이때 당시에 보면은 미국의 정부 부채 비율이 GDP 대비해서 10%였던 게 2년 만에 36까지 상승했었다.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스페인 독감이 종료가 되고 나니까는 30%로 급격하게 건전 재정을 펼치더라. 그랬더니만은 증시 움직임이 17년도 말부터 해가지고 쫙 올라가다가 건전 재정 펼친다고 하니까는 스페인 독감 때 저점보다도 더 밑으로까지 내려가는 아주 큰 조정을 거치더라.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 보니까는 1분기 때 108%였던 미국의 부채 비율이 136. 이때는 26%포인트 올라갔죠. 요번에 28%포인트가 올라갔네요. 비슷하더라라는 기시감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세계 2차 대전이고, 세계 2차 대전 때도 보시면은 미국의 정부 부채 비율이 38이었는데 전쟁에 참여하자마자 끝날 때까지 해서 118까지 상승하더라. 근데 전쟁 딱 끝나자마자 또 건전재정 하자 그래서 103, 92로 부채 비율이 확 떨어지더라. 그러니까는 전쟁을 시작할 때 저점에서 엄청나게 올라가던 증시가 그 뒤에 건전재정 하기 시작을 하니까는 많이 내려오더라. 이때 40% 조정이었죠. 그래서 이제 요런 거가 이제 이번에 코로나에서도 혹시나 우리가 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만약에 약세장이 있게 된다라고 해버리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러면은 뭐 진짜 세상 망하고 끝이냐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더라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만약에 약세장이 온다면 그 다음에 뭐가 좋을지에 대해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눈부시게 좋은 증시가 오더라. 왜냐하면은 이제 엄청난 일을 세계대전 같은 것들을 겪기 때문에 신기술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그게 나중에는 꽃을 피우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꽃이 피어서 증시가 이때는 5배 상승하죠. 10년 이상에 걸쳐서.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이후도 보시면은 거의 4배 정도 상승을 10년 이상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이때 당연히 주도주들은 그때 신기 수의 산업들이 주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여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요 제가 만들어 놓은 요 내용이 있습니다. 클라이막스를 향해 가는 코로나 랠리 해가지고 요것도 그때 3% 나갔을 때 했었던 거죠. 이제 요거를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가는 뭐 과거와 세계 1, 2차 대전 같은 하락, 그 다음에 이제 역금융 역시적 같은 게 온다. 같이 오고 나면은 그러고 나면은 이제 그 뒤에 뭘 해야 될까라고 했었을 때 이제 시대를 관통할 만한 이때부터는 엄청난 성장주의 10년 이상의 장기 투자. 뭐 그러면서 저는 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뭐 자유주의 진짜 현실화되지 않겠냐. 그 다음에는 이번에 바이오 쪽에서도 혁신이 있었다. 그러고서는 AI, 메타버스나 뭐 이런 것들이 포괄을 하는 거죠. 예, 콘텐츠 이런 것도 포괄을 하는 건데 뭐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이 간다. 뭐 이런 얘기까지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역금융 장세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